지금부터 2025 서울 청년 이슈 포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부에 이어 2부도 진행을 맡은 서울광역청년센터 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부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내외빈 분들께 감사드리며 2부에 새롭게 참여해주신 분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부에서는 서울청년 이슈 리서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청년 이슈 리서치는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급변하는 청년들의 삶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연구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5명의 청년 연구자가 참여하여 올해 4월부터 약 4개월간 리서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성과를 처음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청각 장애 청년, 고립 운동 청년, 대학 비진학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스타트업 재직 청년 등 다양한 집단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를 통해 청년 정책의 공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5개 연구팀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발표는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노선영 연구자님,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김민선 연구자님,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최윤경 연구자님,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이재훈 연구자님,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석사과정 이재경 연구자님 순서로 진행됩니다. 5팀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연구자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네, 발표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통과 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어를 조금만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울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통과 가해는 조용한 다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작은 강만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가 관련들을 특유 학교에 나와서 그 타임을 졸업할 때는 학교에 졸업했지만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년 경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평가 관련들은 다 비가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를 해왔고 평가 가해 내려하고 복지관의 교사를 하는 사람 2명을 교사를 해왔습니다. 먼저는 포커스 개념을 하고 대면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과정에서 주요 견해 발견이 있었는데요. 평가 가해인을 대상으로 하면은 통역비가 추가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통역이 있고 여기 임가 통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교육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맞지만은 일가고도 지원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주의 강남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행기 골병이 생기는데요. 거기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거에서 불평등이 생기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 가연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교육부에서 골병이 많이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뭔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은데 통역하고 뭔가 통역이 없어요. 그러면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론의 경계이 불판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평가 관련들은 타가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타가 기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많이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이게 문제이구나라고 깨닫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론의 경계는 다양한 경계의 이행기의 골배를 채우는 뒤팀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경제적 시각적인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평론 경제의 결부 단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경제 접근권을 계속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론 센터 프로그램을 수어 통역, 민가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론을 센터의 평론 경제, 다양한 경제하고 같이 고다적인 허브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있다면요, 이행기의 교배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평론 경제 접근을 참여의 실질적인 펀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당의 선언도 모두의 선언이에요. 다 같은 선언인데 경제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은 소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어 통역하고 뭔가 통역이 지원이 되어 있어서 되게 감동적인 상황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어 통역자 분께서는 이런 자리에 수어 통역이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작년에 없었고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고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립을 넘어 일상으로 탈은둔 청년의 일과 삶의 회복 여정을 연구한 리커넥트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모두 청년 연구자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은둔 청년이었는데요. 그 은둔 청년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되는 인원이 한 5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은둔 청년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34.8%라는 수치로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장기 고립 은둔 청년이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탈고립 은둔 이제 고립 은둔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한 67%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립 은둔 청년들이 고립 은둔을 벗어나고자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고립 은둔을 경험했던 청년들 중에 회복을 경험한 청년들이 어떻게 회복 과정을 거쳤고 그 회복으로 나아갔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쉴 새 없이 정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총 18명의 은둔 회복 경험 청년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이 18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회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 복귀형, 그리고 현재 방 안에서는 나왔지만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 시도형, 그리고 일도 다시 했었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했었지만 다시 재은둔하게 된 재은둔형,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분석 결과인데요. 저희는 그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주요한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보통 실태 조사에서는 취업 실패의 경험이 고립 은둔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가족이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났고 또 정신 건강 그리고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인 취업 및 진로, 영케어러, 자립준비 청년, 전세 사기 등도 고립 은둔으로 이제 유발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점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런 어려운 경험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고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은둔 청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던 거는 은둔 회복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응답자 참여자들께서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방에 있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 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화할 때 벌써 은둔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복의 계기와 전환점인데요. 은둔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회복 중심적인 사고의 전환, 그리고 은둔 지원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나이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회복이 이제 계기가 되고 그때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서는 중요했던 게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 이해와 용서, 그리고 일경험을 통해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은 것, 이거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회복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겪었던 지원제도의 아쉬움을 많이들 토로를 하셨는데요. 사후 관리의 부재, 그리고 프로그램이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과 중심 프로그램의 한계,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의 한계, 그리고 대부분 그 은둔 고립 청년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금 초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험적 제도 설계에 대한 그 애로사항 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한 건데요. 크게 이제 회복 계기와 전환점에서는 청년센터라든지 자립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제 가족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회복의 계기와 전환점이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시도와 흐름은 점진적인 이제 일상 복귀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효능감과 심리를 회복한 다음에 일 경험을 통해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운동과 그런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복의 과정을 한번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방안에서 일단 나오는 최초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자본, 그리고 생활 습관의 회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때 그러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귀의 벽에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데요. 왜 이런 벽이 느껴지냐면, 은둔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력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경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그리고 공공근로, 인턴 등의 일 경험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로 복귀하게 됐을 때 언제든 재고립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심리 상태, 그리고 심리 상담,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 정신건강 치료, 그리고 자조 모임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재고립 방지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회에 복귀해서도 회복 탄력성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적인 회복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은둔 회복에서 필요한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자조 모임과 그 멘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둔 생활 배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따라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둔 청년 전담 사례 관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둔 청년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맞춤형, 그리고 관계 형성형,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 비진학 청년의 특성과 첫 일자리 이행 경험을 조사한 노유니언 팀입니다. 저희가 우선 해당 주제에 주목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실업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문제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노동시장 속에서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의 경험의 차이는 집단별로 다릅니다. 특히 대학 진학자와 비진학자의 어떤 노동시장 속에서의 경험의 차이는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제 청년 정책 확대에 있어서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이 다소 배제되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비진학 청년들은 이중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는 이 비진학 청년들에 주목하여 이 비진학 청년들이 노동시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는 직업탐색론과 사회자본론, 인적자본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이 요인들을 고려하여 비진학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연구 데이터로는 비진학 청년의 특성과 사회자본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임에 따라 저희는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고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17명의 비진학 청년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매우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진학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안정성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59.8%만이 첫 일자리에 진입한
경향성을 보였고 또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3.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첫 일자리 실질 평균 임금은 약 21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 경험이 있는 비진학자의 61.4%는 비정규직이었고 60%는 12개월 미만으로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비진학을 선택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 형편과 성적이 부족해서가 중요했다가 38.3%,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가 중요했다가 57.3%, 공부 흥미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이 불분명해서가 중요했다가 55.1%로 나타났습니다. 즉, 비진학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비진학 청년의 사회자본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문제별로 주요 도움 요청 경로를 확인하였는데요. 주로 가족, 친구 및 선후배가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문제가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본의 일환으로서 저희는 구직정보 취득 경로 요인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취업 경험 유무 간의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있는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족 지인 속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직정보 취득 경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활용도가 높았던 반면에 구직 경로에 있어서는 가족 지인 소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인 체계가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자격증 보유 수준과 취업 경험 유무 변수를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서 자격증 보유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자격증 보유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스케치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비진학 청년들의 인생 설계 그리고 교류의 기회, 강점 발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확대하여 비진학 청년들 간 그리고 현직자 비진학 청년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희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증 요인이 중요했던 부분이 있음에 따라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수강료, 교재비, 응시료와 같은 상당한 비용 부담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 실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진학 청년들 같은 경우에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 비진학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두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진학 청년들 또한 진로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하여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청년 정책들을 이 비진학 청년들이 정말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안할 수 있는 원스톱 비진학 청년 동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피해 경험의 다차원성과 정책 및 서비스 경험 분석을 시행한 팀 리셋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이재훈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은 과연 전세와 월세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뭐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사실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 선호도는 더 높았습니다. 이는 이 전세금이 물론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그런 이제 임대인에게 자신이 이게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 어쨌든 전세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는 나중에 현금 자원으로 이제 청년들이 활용을 하거나 다른 인생 계획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저희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세 사기가 정말 나의 인생에 크리티컬한 위험을 끼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일상으로 절대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과 더불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개입할 책임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이중성을 띈 상태로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세와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인식이 과연 전세 사기 피해를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질문으로 저희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5가지 차원에서 이 각 피해들이 상호작용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에게 끼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과연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정책이 이러한 피해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받거나 지연 반환받아서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였고요. 전세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받거나 지연 반환받고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분들을 저희가 전세 사기 미인정 피해자라는 기준으로 해서 이 3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6명을 모집을 하였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 2분, 그다음 전세 사기 미인정 피해자로 이 분류가 된 분 3분, 그리고 현재 피해가 진행 중인 분 1분으로 해서 총 6명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는 각 피해에 따른 그 피해의 특성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이 유형을 선발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참여 기간 저희가 7월 21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2달간 신청을 받아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용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을 안 해, 전세 사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관련된 그 서비스가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라 다른 청년 지원 사업을 이용하신 분들도 좀 더 많았습니다. 각 사례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저희가 11월에 아마 이게 리포트가 나올 텐데 거기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피해 유형들이 각각의 그 단순히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돼서 이 각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서비스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사람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서비스에서 당장 나의 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전세 보증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느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대답이 왔고요. 특히 관련된 몇몇 서비스, 특히 무료 법률 상담과 같은 서비스는 진입장벽은 낮지만 그와 동시에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이지만 복지의 대상자, 즉 자신이 어떠한 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발견한 부분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센터, 허그라든지 전월세 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근무하는 시간과 똑같은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휴가나 연차를 써가지고 이런 데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해서 한 번에 통과가 될까요? 보통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또 휴가를 한 번 더 내고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이 자신의 휴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기관 방문을 위해 쓰기 때문에 소진이 되고요. 소진이 되면서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집중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국가나 공공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저희는 이 청년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관의 운영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분절되어 있고 청년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기관의 운영 방안은 결국에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기관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쓰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은 그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번 서류 잘못 작성하면은 자신이 그 법원에서 자신이 이런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서류 작성하는 법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라 하는 지원은 어디에도 작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먼저 세 가지 정도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대출 상환의 연장 지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측면이 이제 이런 대출 이자나 이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우려,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청년들에게 너그러운 이런 정책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디를 가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어디를 가야 하고 정도는 웹사이트 하나 정도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런 서류 준비는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이 네트워킹 혹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내 현금을 충당할 수 없어서 내가 결국에는 희망을 잃고 정신적인 문제나 다양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해를 극복해 본 사람 혹은 이미 관련된 피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자신의 조언을 자신의 이제 경험을 재현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무엇보다 각각의 특별화된 케이스에서 나도 이거 해봤어요, 나도 이런 거 먼저 경험해봤어요 하는 희망을 먼저 불어넣어주는 것이 저희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피날레 팀의 이재경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시 청년의 스타트업 조직 경험에 대한 탐색적 조사를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팀은 학부 시절부터 창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던 친구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었고 이번 연구는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서울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시작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 보자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취업난은 오랜 시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스타트업 시장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벤처 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스타트업이 단순한 창업 열풍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취업에 대한 경로로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조직 안에서 청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약 50%를 차지한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시작한 첫 직장 청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 두 번째로는 약 25%를 차지한 취업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설문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 중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얼마나 장기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직 지원 인식으로 측정했고 그리고 직원 본인은 얼마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개인 경력 개발 행동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으로 본인이 이 회사에 얼마나 애착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에 머무를 의향이 있는지를 조직 몰입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주요 결과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먼저 첫 직장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거의 모든 지표에서 더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정서적 몰입과 조직 적합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차이를 보였는데요. 물론 첫 직장 청년들의 특수성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편향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긍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첫 직장 청년의 절반 이상이 입사 당시에는 스타트업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희망했던 청년들의 70%는 향후 이직을 할 시에는 스타트업엔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보여주듯 정책적으로도 첫 직장 청년들의 경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취업 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결과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교육을 받은 집단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회사에서 몰입도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교육 참여 집단은 비참여 집단보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개인의 경력 개발 행동에서 가장 큰 부정적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력 개발 행동이 원래 낮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일수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행 교육이 정말로 단기적인 취업 연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청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를 시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지금도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좀 실질적인 정책 선호를 살펴본다면 직무 역량 교육이 전체 응답의 약 50% 이상을 차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뒤이어 커리어 설계 상담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의 확대가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의 스타트업 재직 청년들이 얼마나 개인의 경력 개발 그리고 커리어 설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으로 서울의 스타트업이 단순한 기술과 시장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조직으로 성장을 하려면 정책 또한 기존의 시장 중심에서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더 오래, 더 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부족함이 많은 연구지만 이제 서울 청년의 스타트업 경험을 탐색적으로 조망한 첫 걸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팀의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청각 장애 청년, 고리분둔 청년, 비진학 청년,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스타트업 재직 청년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 정책의 공백과 제도의 한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청년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숲을 먼저 볼 것이냐, 나무를 먼저 볼 것이냐 참 고민되는 지점과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5분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제가 바라봐야 될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 있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어떠한 소로길이 나아 있으며 이렇게 이루어진 숲은 어떠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관점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5팀 발표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대를 좀 전환해서 무대 위를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앞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연구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노선영 연구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정책 지원이 단절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사 참여자분들께서 이 공백을 실제로 체감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릴게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여를 배우고 싶었어요. 여여를 배우고 싶은데 여여를 보면은 다거기에 필요하가요. 토익이나 아니면 탑질 뭐 그런 거 여러 다거기에 필요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지원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성과 가이드들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는
인가 통역을 지원해주세요. 얘기를 하면은 예간이 어렵다. 그리고 그런 거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겪어서 점점점 무기력해지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포기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점점점 힘들다 보니까 계속 포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지원이 단절되는 이행기에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그 활용성 부분에서 청년분들이 또 특히 많은 어려움들, 특히 이제 청각장애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민선 연구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약 20분 가까운 고리분들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자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고리분들, 저희가 이제 만나뵙기가 참 쉽지 않은 청년분들인데 어떻게 발굴을 하셨고 또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도 처음에 그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할 때 그 고리분둔 청년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서울광역 청년센터에서 유관 기관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뭐 안무서운 회사라든지 아니면 두더집이라든지 이렇게 고리분둔 청년 지원 단체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그 모집 공고를 저희가 발송을 하고 그리고 SNS에도 올려주시고 하셔서 그렇게 모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렇게 청년센터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참여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연구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거의 뭐 80여 분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연락을 못 드리고 18분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그 선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으면 좀 다른 질문을 드릴 거 그랬는데 조금 불꽃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모집 과정 자체랑 또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또 대상자분들 선별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그 측면에서 좀 조사와 주제 자체의 무게감이 좀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최윤경 연구자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발표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의 첫 일자리 이행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비진학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느낀 그 비진학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보를 획득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주변 체계를 통해서 얻는 정보 또한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비진학 청년들은 최종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이 선생님 그리고 또래 선후배와 교류 기회가 다소 줄어드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도 하고 본인의 고민도 해결을 하고 또 정서적인 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 비진학 청년들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재해지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다각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 간의 어떤 비진학 청년들 간의 교류 그리고 비진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직자들과의 어떤 교류 기회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리고 이들이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진학 청년들의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이제 관계와 교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훈 연구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옆에서 발표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그 발표에서 피해 청년들이 제도와 기관을 오가며 뺑뺑이를 겪었다라는 이렇게 문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참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도 좀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이 조사 참여자분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셨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이었고 또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될 제도적인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깨달은 연구에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계속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뺑뺑이를 돌게 된 이유가 타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과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죠. 법원, 행정복지센터, 뭐 이제 토지주택보증공사, 허그, 뭐 아니면 전월세지원센터, 시청 각각의 다른 기관에서 각각의 분야를 이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해당되는 그 기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느 기관이든 가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일단 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법적인 권리나 혹은 이제 정책적인 용어 혹은 법적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신이 뭐 경매를 미루고 싶은데 뭐 법원을 가야 할지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할지 그리고 뭐 이런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럼 시청으로 가야 할지 전월세 지원센터를 가야 하는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를 가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연차 내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관들은 청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신 일단 연차 내고 한 기관을 갔다가 아니면은 다시 연차 내고 다른 기관 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곳은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는 사실 저희가 낸 이제 정책적인 제안으로는 이거를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정책적인 걸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 실제로 맡은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웹사이트 하나 혹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아 이런 피해를 당하셨군요. 아 선생님이 당하신 피해는 이런 유형에 해당되니까 여기로 가보세요. 정도만 안내하는 서비스만 있어도 이런 기관과 기관을 떠도는 청년들 그리고 그걸 떠돌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은 전문성이 있게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이 대상으로 하는 게 청년이라면 청년의 마음과 그 상처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답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재경 연구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사실 이제 뭐 발표에서 말씀을 주시긴 하셨었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으로 나온 가장 회사 이직 시에 새롭게 고려해야 될 항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안정성 그리고 보상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는 뭐 스타트업에 한정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하는 신의 직장에 들어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공백들을 정책적으로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 단순히 오래 다니게 만드는 정책 방향보다는 이 스타트업 경험을 발판 삼아서 좀 경력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이런 첫 직장 경험이 정형화되지 않은 커리어 패스로 시작을 하다 보면 거기서 느끼는 청년들의 불안이 굉장히 상당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자치구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성동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그런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의 경력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청년의 취업, 청년의 창업 이런 정책적인 솔루션보다 근본적으로 청년의 이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5분 연구자님들께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만나셨던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이제 생생하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연구자로서 또 이 연구에 참여했던 청년 당사자로서 이번 조사를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나, 또 여기에 지금 청년정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 연구로서 이제 실제 이제 청년분들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유의미하게 느꼈던 건 청년의 이야기를 청년이 듣고 청년의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관이나 학계에서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좀 뭔가 더 유의미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전달해서 그것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청년 대학원생들도 원하는 연구를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청년이 원하는 연구를 지원해줬다는 점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칭찬을 받으려고 두 번째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구자님들의 좋은 의견과 발표 내용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청년 정책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 또 칭찬해 주신 만큼 저희 서울광역청년센터도 또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청중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2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리분든 팀입니다.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조사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지원해 주신 것처럼 정말 물신양변으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유관기관을 연결해 주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립운둔 청년들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방 안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음지에 계신 이 고립운둔 청년들께서 이제 그래도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그런 심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채팅방을 만들어 놓으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께서 지금 내가 고립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픈 채팅방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비진학 청년팀인데요. 네, 전체 청년 인구 중에 비진학 인구수와 경제활동 인구수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 혹시 아신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모집단을 사실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또한 이 비진학 청년들의 모수 자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추정인데 사실은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비진학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차 이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데이터들은 연구를 통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또 공유가 되고 또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 주신 분께는 이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언젠가는 공개 드릴 수 있다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이제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추후 이어질 교류를 통해서도 나머지 이제 연구에 대한 완성도를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에 응해주신 연구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2025 서울 청년 이슈 포럼은 청년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후속 교류회를 통해 더욱더 발전시킬 예정이며 11월 서울 청년 이슈 리포트 발간을 통해 널리 공유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5 서울청년 이슈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